이년아, 여종이면 여종답게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디서 귀신 들린 소리를 짓거리며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려 들어. 시끌벅적한 장터 골목에서 곡소리보다 더 처연한 매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그 골목에는 머리칼이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쓰러진 한 여종 초이가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옷은 이미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이마에선 붉은 피가 흘러나와 눈가를 타고 내려오는데도 여종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장사꾼의 거친 발길질이 여인의 가냘픈 어깨에 내리꽂힐 때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수가 옴붙었다며 침을 뱉고 지나갈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해진 보찜을 어깨에 맨 덩치 큰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지요. 이제 그만 그 여인을 놓아주시오. 내가 사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이 동네에서 바보 머슴이라 불리는 덕구였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땀 흘려 모은 쌈짓돈이었지요. 덕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덕구가 내민 돈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이년은 미친년일세. 밤마다 헛소리를 해대서 잠 한숨 못 자게 만드는 쓸모없는 물건이란 말이야. 5냥이면 쌀 한 섬을 살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미친년을 사겠다는 건가? 상관없소. 내 눈에는 그저 가여운 사람으로 보일 뿐이니 어서 그 매를 내려놓으시오. 덕구는 쓰러진 여종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여종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숨결만이 겨우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장사꾼은 덕구의 뒤통수에 대고 배꼽을 잡으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에라이, 이 바보 멍청아. 돈 5냥을 길바닥에 버리는구나. 그 미친년이랑 어디 잘 살아보게나. 마을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드디어 노총각 딱지를 때려나 본데 하필 골라도 저런 미친년을 고르다니. 귀신이 들려 제 어미아비도 몰라보는 년을 데려다가 어쩌려는 건지 원. 하지만 덕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종을 등에 업고 묵묵히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훗날 덕구와 여종은 면천이 되어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구와 여종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우러러보았지요. 묘지 앞에 선 덕구와 여종.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형형색색의 예쁜 꽃을 심어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전재산 5냥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덕구의 집은 고을 귀퉁이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여종을 방 한쪽 아랫목에 눕히고는 정성껏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종의 얼굴은 흙먼지 속에서도 옥처럼 고운 자태가 숨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시장에서 사온 보리쌀로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우선 기운부터 차려야 할 텐데. 한참이 지나 고소한 죽 냄새가 방 안을 채울 무렵 감겨있던 여종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덕구는 반가운 마음에 숟가락을 들고 다가갔지요.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기 따뜻한 죽이 좀 있으니 한술 떠보구려. 장터에서 데려왔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죽 그릇을 내밀던 덕구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여종의 눈빛이 조금 전까지 장터에서 보았던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마치 세상 만물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도 서늘한 양반가의 눈매였지요. 여종은 덕구를 빤히 바라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툭 던졌습니다. 네 놈은 누구냐? 내 몸에 손 떼지 마라. 덕구는 당황하여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여종의 것인데 말투는 엄격한 호령과도 같았지요.
덕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 머슴살이하는 덕구라고 합니다. 장터에서 장사꾼에게 매를 맞고 계시기에 제가 사서 데려왔습니다. 사서 데려왔다라. 나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가여운 마음에 구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종은 다시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런 천한 몸뚱이라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덕구는 장사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친년이라더니 정말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정말로 마을 사람들 말처럼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겁이 덜컥 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전 재산을 주고 데려온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지요.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독이 든 것은 아니니 조금이라도 드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지 않겠소. 여종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벽을 향해 돌아놓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덕구는 툇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냥이나 들여 데려온 여종이 저리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했지요. 방 한 칸뿐인 가난한 살림이라 덕구는 하는 수 없이 문가 쪽 차가운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지척에서 들려오는 초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까.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시각이었습니다.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눈만 멀뚱히 뜨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랫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자는 척하며 실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안을 희뿌옇게 비추는데 초이가 가만히 앉아 덕구 쪽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이 살갗을 스치는 것 같아 덕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초이는 한참을 그렇게 덕구를 지켜보더니 소리도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덕구는 벌떡 일어나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덕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몰래 살인문을 나서는 초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금은 밤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초이는 거침없이 숲길을 지나 산비탈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던 초이가 멈춰선 곳은 고을 뒤편에 자리 잡은 외딴 밭둑이었지요. 초이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서 달을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구는 한 발 앞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다시 자는 척을 했지요. 좁은 단칸방 안의 감도는 기묘한 정적 속에서 덕구는 공포에 떨며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구는 밤새 잠을 설쳐 눈이 쑥 들어갔지만 초이가 깰세라 조심조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에서 얻어온 마른 명태를 두드려 국을 끓이고 갓 지은 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간밤에 춥지는 않았소. 기운을 차려야 하니 이것 좀 드셔보구려. 덕구의 진심 어린 배려에도 초이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밥상을 받는 와중에도 덕구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지요. 초이는 덕구가 차려온 밥상을 힐끗 보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툭 던졌지요. 니놈의 정성은 가상하다만 나를 동정하지 마라. 내 몸은 지금 비천하나 내 정신은 네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에 있느니라. 덕구는 그 말뜻을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종의 기세에 눌려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명 어제 장터에서 매질을 당하던 그 가여운 여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이 서슬퍼랬지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게 떠올라 덕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도 모르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여종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초이라고 불러라. 예쁜 이름이구려. 초이는 어이가 없는지 피식하고 웃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덕구는 오늘도 초이가 나갈까 싶어 짐짓 잠든 채하며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어김없이 삼경이 되자 초이는 소리 없이 일어났고 덕구 역시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지요. 이번에는 숲을 지나 고을 외곽의 공동묘지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잡초가 무성하고 임자 없는 무덤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초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저기가 어디라고 가는 거야? 덕구는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초이는 무덤과 흙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듯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요. 달빛 아래 비친 초이의 창백한 얼굴이 얼마나 이상하던지 덕구는 그만 오줌을 지릴 뻔했지요.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장사꾼 말대로 흉악한 귀신이 씌어서 제 무덤을 찾으러 다니는 게 분명해. 덕구는 공포에 질려 초이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와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늘도 초이의 기척 하나하나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지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구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을 때 초이는 평소와 달리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밤마다 찬 이슬을 맞으며 무덤가를 헤맨 탓인지 지독한 곧불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초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몸이 왜 이리 뜨겁소? 내 진작 이럴 줄 알았지. 밤마다 그렇게 밖으로 나돌더니. 덕구는 귀신이 들렸다는 두려움도 잊은 채 서둘러 초이의 이마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을 약방으로 달려갔지요. 가난한 머슴살이의 돈이 있을 리 만무했으나 약방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며칠 뒤 머슴 일을 해서 갚겠노라 간청하여 겨우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덕구는 정성껏 약을 다려 초이의 입가에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초이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덕구가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덕구는 이불을 초이의 몸 위에 덮어주고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혹여 초이가 추울까 싶어 손바닥을 비벼 차가운 발을 문질러 주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앓던 초이가 잠시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덕구의 투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덕구를 바보라고 놀리고 자신 역시 덕구를 천한 머슴이라 무시했건만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목숨처럼 보살펴주는 이는 이 바보 같은 사내뿐이었지요. 초이는 그동안의 싸늘했던 표정을 거두고 복잡한 눈빛으로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초이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웃어 보였지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시오. 걱정 마시오. 약재를 먹였으니 곧 나을 것이오. 몸이 아주 불덩이 같았소. 초이는 대답 대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초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씻을 적셨지요. 덕구의 순박한 진심이 얼음장 같던 초이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고을에 난데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고을에서 대대로 덕망 높기로 유명한 최대감 댁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대낮에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하듯 없어져 버렸으니 최대감 댁은 그야말로 초상집보다 더한 비탄에 잠겼습니다. 네 아들, 내 아들을 찾아주시오. 누구든 우리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 절반이라도 내놓겠소. 최대감의 처절한 울부짖음의 관가 포졸들은 물론 마을 장정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최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덕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험한 산줄기를 타고 넘으며 도련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지만 밤낮을 찾아 헤매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늑대에게 물려갔거나 산신령이 노에 잡아간 것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최대감의 부인은 실신하여 드러누웠고 고을 전체는 흉흉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덕구는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덕구는 아랫목에 앉아있는 초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소. 그 착한 도련님이 사라졌으니 우리 대감마님 어쩌나. 초이는 덕구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눈길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덕구는 허탈한 마음에 툇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웠는데 자정이 가까워진 삼경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몰래 일어나 밖으로 나가던 초이가 그날은 웬일인지 짐짓 잠든 채하고 있던 덕구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구는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초이의 눈빛은 유난히 번뜩였지요. 덕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안 자는 거 알고 있었어. 초이는 대답하지 않고 덕구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여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힘이었지요. 삽을 챙겨서 얼른 나를 따르거라. 갑자기 이 시간에 삽이라니. 대체 왜 그러시오 무섭게. 이럴 시간이 없다. 어서 따르거라. 덕구는 시키는 대로 삽을 들고 초이를 따라갔습니다. 초이가 향한 곳은 평소 혼자 헤매던 그 음침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초이는 무덤 사이를 가로질러 가더니 구석진 곳에 있는 작고 초라한 무덤 하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무덤 옆에 잡초가 무성한 땅바닥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지요. 여기를 어서 파거라. 뜬금없는 초이의 말에 덕구는 어리둥절하여 삽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의 무덤을 왜 파라는 것이오. 이러다 큰 벌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초이의 눈에서 서슬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장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가오더니 낮게 읊조렸지요. 이 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다. 아이의 숨결이 꺼져가고 있어. 어서 파거라. 늦으면 죽는다. 덕구는 홀린 듯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면 정말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아이고 도련님. 제발 살아만 계십시오. 그렇게 덕구는 무덤가의 구석진 곳에서 열심히 삽질을 했지요. 얼마나 삽질을 했을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삼날이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곁에서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그 밑에 나무 판자가 보일 것이다. 어서 그것을 치워라.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초이의 말대로 엉성하게 짜인 나무 판자가 흙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덕구가 그것을 힘껏 들어 올리자 판자 밑에서 좁고 깊은 구덩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기지 않게도 최대감의 외아들이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도련님 아니십니까?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로웠지요. 누군가 납치해 구덩이에 넣고 판자로 덮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도련님은 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덕구는 도련님을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한데 뒤섞여 터져나온 것이었지요. 초이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살았구나. 어서 데려가거라. 덕구는 도련님을 등에 업고 최대감댁으로 내달렸습니다. 한밤중 정적을 깨고 덕구가 최대감댁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지요. 도련님을 본 최대감 부부는 믿기지 않아 한동안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적이나 다름없었지요. 다음 날 고을은 온통 덕구와 초이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최대감는 덕구를 불러 큰 잔치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서 천냥이라는 거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영웅이라 칭송하지만 아이가 있는 곳을 알아낸 사람은 초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초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소? 땅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낸 것이오? 초이는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지요. 그저 땅 밑에 진동을 느꼈을 뿐이다. 억울하게 죽어가려는 생명의 맥박이 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더구나. 덕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덕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초이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신기가 들렸거나 귀신이 씌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귀신이라도 들린 것이오?
그 장사꾼 말이 맞았던 거요. 초이는 덕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늘한 눈동자 뒤로 알 수 없는 기류가 스쳐 지나갔지요.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어라. 아직 진실을 알기엔 자네의 심성이 너무 순박하니. 덕구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초이를 미친년이라 비웃었지만 초이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도련님이 살아 돌아온 후 고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지요. 아이고, 덕구야. 자네가 우리 고을 보물이네. 어떻게 그 무덤가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나? 정말 대단해.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수록 덕구는 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초이가 정말 귀신 들린 여자라고 낙인 찍힐까 두려웠고 가만히 있자니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지요. 덕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구는 품에 안은 돈꾸러미를 초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대감마님이 오늘도 이렇게 큰 돈을 주셨소. 이게 다 임자 덕분이니 임자가 가져야 마땅하오. 이 돈이면 이제 임자도 비단 옷 입고 맛있는 것 마음껏 먹으며 살 수 있을 거요. 초이는 돈꾸러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게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 몸이 비천하다 하여 내 정신까지 돈에 팔릴 줄 아느냐? 그저 네가 땀 흘린 보상이라 생각하고 네가 챙기거라. 덕구는 초이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돈을 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기세라니 영락없는 고관대작의 풍모였지요. 이제 초이는 더 이상 미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미친년이라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도 이제는 초이의 오두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깊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무덤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아의 창고에서 쌀 20가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창고 주변에는 수레바퀴 자국이나 사람의 발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지요. 관가는 비상이 걸렸지요. 어떻게든 범인을 잡지 않으면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란 일이라면 빠질 수 없으니 최대감도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가를 받은 덕구는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의 쌀이 사라졌다고 하오. 대감마님을 따라가야 하니 임자도 어여갑시다. 쌀 20가마라면 수레로 옮겼을 텐데 수레바퀴 자국이 하나도 없다고 하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니요. 덕구는 아차하고는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초이 안에 있는 귀신이 들을까 겁이 난 것이지요. 하지만 초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똑똑한 도적인가 보구나. 어여 가자꾸나. 덕구는 초이의 눈에서 다시 한번 그 서늘한 광채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을을 뒤흔들 또 다른 사건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지요. 관아의 곳간이 텅 비어버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고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귀한 쌀 20가마가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으니 관가 식솔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놈들 같으니라고. 쌀 20가마가 나가는 걸 눈앞에서 놓치다니 분명히 한눈 팔다가 놓친 게야. 최대감은 창고를 지키던 포졸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수레바퀴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지요. 도적들이 날개라도 달린 겐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가져가다니. 설마 도깨비가 장난이라도 친 겐가. 최대감을 따라온 덕구는 위험 있는 관아 분위기에 눌려 어깨를 움츠렸지만 초이는 달랐습니다. 흙내음이 감도는 창고 마당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지요. 모두가 빈 곳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초이가 갑자기 넙죽 엎드리더니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보시오, 임자.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덕구가 당황하여 말리려 했지만
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초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초이의 시선은 물 웅덩이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생긴 물 웅덩이 표면에 무지갯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도적들이 머리를 썼구나. 수레바퀴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바퀴 축에 기름을 듬뿍 발랐던 게야. 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최대감이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기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바퀴 축에 기름을 잔뜩 바르면 소리가 나지 않겠지요. 다행히 비가 오면서 이렇게 도적들이 기름띠를 남겼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무지갯빛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빗물에 씻겨 내려온 웅덩이에 무지갯빛이 감돌고 있구나. 네가 말한 대로 기름띠가 분명하구나. 초이는 밖으로 이어진 길을 가리켰습니다. 도적들이 비에 흔적이 지워질 거라 믿었겠지만 기름은 물 위에 뜨는 법이지요. 이 기름띠가 이어진 방향을 따라가 보시지요. 운이 좋으면 쌀 20가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덕구는 홀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최대감 역시 홀린 얼굴로 초이를 따라 나갔지요. 초이가 말한 대로 무지개처럼 일렁이는 기름기가 길목마다 듬성듬성 퍼져 있었습니다. 초이와 덕구 그리고 최대감은 기름띠가 이어진 좁은 골목길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초이가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휘청이는 순간 뒤를 따르던 덕구가 힘찬 팔로 초이의 허리를 덥석 안았습니다. 조심하시오. 땅이 미끄럽습니다. 초이는 덕구의 품에 안긴 채 잠시 멈춰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통을 쳤겠지만 어쩐 일인지 덕구의 단단한 팔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뿌리치지 않았지요. 덕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놈, 힘이 장사구나. 덕구는 초이의 뜬금없는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초이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름띠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민가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소하면서도 비릿한 아주까리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숲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민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거적대기로 가려진 수레 4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살피니 수레바퀴 축에서는 여전히 아주까리 기름이 번들거리며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도적놈들이 여기 숨어 있구나. 쌀 가만히도 이 안에 있을 것이야. 따라온 포졸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안에서 술판을 벌이던 도적들이 혼비백산하여 일어났지요. 방 안쪽에는 관아 인장이 찍힌 쌀 20가마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적들은 일제히 포박되었고 마을을 뒤흔든 도난 사건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최대감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정말 대단한 식견이로다. 모두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포기했을 때 땅 위의 물웅덩이에서 단서를 찾아내다니. 초이가 정말 예사 여종이 아니로구나. 최대감은 기뻐하며 초이에게도 두둑한 보상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이번에도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덕구와 함께 묵묵히 집으로 향했지요. 돌아오는 길은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참아왔던 궁금증을 더는 누르지 못하고 입을 열었지요. 임자, 대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는 거요? 땅 밑에 진동을 느끼고 물 위에 기름띠를 보고 아무리 봐도 임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진짜 임자 안에 귀신이라도 있는 것이요? 대체 그 귀신은 누구란 말이요? 초이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고목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평소의 싸늘한 눈빛 대신 무언가 깊은 회한에 잠긴 듯한 눈동자로 덕구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자네라면 믿을 수 있겠군. 이제 진실을 말해주지. 내가 누구인지, 왜 이가해온 여인의 몸을 빌려 이곳에 있는지 말이야. 덕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초이의 몸에 깃든 영혼은 바로 전직 금부도사 한대인이었습니다. 한대인은 이 고을 사또의 거대한 비리 정황을 조사하던 중 오히려 역공을 당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나는 억울하게 죽어 영혼이 되었네. 내 죽음을 알리고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더군. 그러다 마을에서 가장 심성이 고운 초이의 몸에 들어갔지. 하지만 이 아이의 몸을 빌려 관가에 호소하려 했을 때 사람들은 미친년이라며 매질을 했어. 그러다 그만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사또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기억을 잃고 말았네. 덕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분명 초이였지만 전해지는 기운은 범접할 수 없는 양반가의 대감이었습니다. 한대인의 호는 덕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자네처럼 순박한 머슴이 나를 구하고 도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 평소라면 나 역시 자네를 무시했겠지만 정작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곁에 남은 건 자네뿐이구먼. 나를 좀 도와주겠는가? 잃어버린 내 기억을 되찾아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진실을 알게 된 덕구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대인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그 영혼을 품고 고초를 겪은 초이도 안쓰러웠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저 머슴이라 아는 게 없지만 나리의 억울함을 풀고 초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한대인의 호는 덕구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고귀한 신분의 금부도사가 가장 천한 머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머슴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가운데 숲속의 정적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적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고을 사또는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도적들은 사또의 수하들이었지요. 게다가 최대감의 아들을 납치한 것도 바로 그 도적들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놈들이로구나. 최대감 그놈의 아들을 찾고 도적들까지 잡았다니. 어차피 그 도적놈들은 내 눈밖에 난 지는 오래다. 어디 두고 보자꾸나. 언제까지 그 재주가 통할지. 그런데 이 무렵 고을에는 쌀도난 사건보다 훨씬 더 흉흉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코앞에 둔 정숙한 처녀들이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연달아 터진 것이었지요. 사실 이 사건 역시 사또가 뒤를 봐주는 왈패들이 이속 때문에 저지르는 악행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고을 곳곳에서 처녀를 잃은 부모들의 피눈물 섞인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집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김진사댁 셋째 딸도 이진사댁 외동딸도 하룻밤 사이에 방 안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으니 말이에요. 툇마루에 앉아있던 초이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탐욕에 눈먼 인간들이 귀신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덕구는 초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리, 그럼 그 처녀들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잡혀갔단 말씀입니까? 한대인의 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숲길 저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를 믿고 날뛰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담하게 고을 처녀들을 납치할 수가 없어. 덕구는 그 착한 처녀들이 보쌈을 당해 어디선가 고초를 겪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무슨 비책이라도 있으신지요? 한대인은 덕구를 빤히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놈들을 유인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하는데 마침 혼례를 올리지 않은 처녀가 여기 있지 않은가. 덕구는 깜짝 놀라 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초이를 미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한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다시피 초이는 아주 고운 처녀가 아니겠나. 그러니 분명히 놈들이 노리고 들어올 것이야. 일단 놈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실제로 혼례 잔치를 벌어야 하네. 덕구 자네, 초이와 혼례를 올릴 준비가 되었는가? 덕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던 덕구였습니다. 비록 가짜 혼례지만 얼굴 고운 초이와 혼례를 치른다니 기분이 설렜지요. 덕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초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한대인은 웃으며 덕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아이도 자네의 진심을 알면 고마워할 걸세. 지금은 다른 도리가 없으니 최대감에게 도움을 청해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하게나. 덕구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처녀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지요. 덕구의 오두막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잔치 음식을 분주하게 나르고 있었지요.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초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날이 준비가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이가 갑자기 담백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혼례를 올리는 것이지요. 처녀들을 보쌈하는 그 못된 놈들 꼭 잡아주셔요. 한대인의 영혼이 잠시 물러간 것이었지요. 초이는 한대인의 귀신에 들렸지만 덕구와 함께한 기억은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잠시 서방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제가 직접 서방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덕구는 진짜 초이와 마주하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와 제가 반드시 그놈들을 잡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덕구는 초이의 맑은 눈망울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지요. 서방님만 믿겠습니다. 나리를 잘 도와서 꼭 잡아주셔요. 초이는 덕구의 투박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던 덕구의 진심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수줍어하는 초이의 모습을 보니 덕구의 마음속에서도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약속한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덕구의 작고 허름한 오두막 마당에는 아침부터 고소한 정과 달큰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최대감이 보내준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잔치상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도 구경 삼아 하나둘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아이고, 바보 덕구가 정말로 새 신랑이 되는구먼. 인물이 아주 훤하네 그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만 정작 새신랑 덕구의 속은 타들어가는 장작 같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처녀들을 잡아가는 그 흉악한 보쌈꾼 놈들이 들이닥칠 텐데 혹여라도 계획이 틀어져 초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지요. 화롯을 입은 초이가 방에서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꽃처럼 고운 자태가 어찌나 눈부시던지 평소 미친년이라 놀리던 사람들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초이가 덕구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너무 떨지 마셔요. 나리께서 곁에 계시니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덕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가짜 혼례라지만 서방님이라 불러주는 초이의 눈망울을 보니 덕구는 죽어도 초이를 지켜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지요. 혼례 잔치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고을 전체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오두막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덕구는 초이와 함께 방 안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살폈지요. 얼마나 흘렀을까? 담벼락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마당으로 시커먼 그림자 서넛이 들이닥쳤습니다. 놈들은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연기를 뿜어 넣었지요. 독한 연기의 덕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인연이구나. 인물이 아주 반반하니 위에서 좋아하겠어. 어서 자루에 담아라. 사내들은 순식간에 초이를 커다란 자루에 담아 어깨에 짊어지더니 바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덕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참으며 일부러 정신을 잃은 척 연기를 한 것이었지요.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잠시 기다린 덕구는 집신을 고쳐 신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덕구는 놈들이 흘린 기름 냄새와 희미한 발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산을 타며 머슴살이를 한 덕구에게 밤길 추적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숲길을 지나고 계곡을 건너 한참을 달리던 덕구의 눈에 고을 외곽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낡은 산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산당 앞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칼을 찬 채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그곳에서는 보쌈당에 온 다른 처녀들의 흐느낌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산땅 뒤편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지만 초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공포를 짓눌렀지요. 그때였습니다.
산당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의 수하인 왈패대장이 처녀들을 살피며 낄낄거리고 있었지요. 이번 처녀들은 아주 상등품이구나. 사또 나리께 보고드리면 큰 상을 내리실게야. 특히 저 덕구놈의 신부는 인물이 예사롭지 않으니 특별히 잘 관리하거라.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대인이 예상한 대로 뒤를 봐주는 사람은 바로 사또였습니다. 덕구는 최대감의 하인들과 포졸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고통 섞인 신음이 들리자 덕구의 이성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정성을 다해 모셔온 초이가 고초를 겪는 꼴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더는 포졸들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굵직한 나무 몽둥이를 손에 꽉 쥐고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산당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 각시를 당장 내놓아라. 갑작스러운 고함의 마당을 지키던 왈패들이 혼비백산하여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덕구의 힘은 가히 호랑이와도 같았지요. 평생 산을 타며 나무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던 그 무시무시한 힘이 가히 대단했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자 달려들던 사내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놈 봐라. 이 머슴 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어서 베어버려라. 왈패대장의 서슬퍼런 명령에 사내들이 일제히 덕구를 에워쌌습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지만 덕구는 오로지 초이가 담긴 자루만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몽둥이를 휘둘러 사내들을 하나둘 때려 눕혔지요. 그 기세가 어찌나 무서운지 칼을 든 왈패들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기어이 초이가 묶여있는 자루 앞으로 달려가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자루 속에서 입이 틀어막힌 채 눈물을 흘리던 초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임자 괜찮소. 내가 늦어서 미안하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초이는 겁에 질려 덕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덕구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속삭였지요. 서방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덕구는 피 묻은 손으로 초이를 다독였습니다. 평생 머슴살이하며 천대받던 덕구.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쓰러졌던 왈패들이 다시 몸을 추스르며 칼을 곧게 세우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산당 아래쪽에서 수많은 횃불이 물결처럼 일렁이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대감이 보낸 하인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지요. 포위망이 좁혀오자 당황한 왈패들은 처녀들을 버려둔 채 산속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산당 안에서 떨고 있던 다른 처녀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덕구와 초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처녀들을 안심시킨 뒤 초이를 부축하여 산을 내려왔지요.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덕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실종된 딸들을 되찾은 부모들이 길목까지 나와 덕구의 손을 맞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를 바보 머슴이 아니라 고을의 영웅이라 칭송했지요. 깊은 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 덕구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쑥스럽게 웃었지요. 임자, 나를 서방님이라 불러주지 않았소. 가짜 혼례였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힘이 불끈 솟더구먼. 초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구의 상처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대답했지요. 나리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주신 덕분에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비록 시작은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으나 제게 서방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듬직한 분이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는 귀신 들린 여종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피어난 진정한 연정이었지요. 하지만 달콤한 평화도 잠시 초이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변했습니다. 덕구자네 고생 많았네. 하지만 방심하지 말게.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이야. 사또 그놈이 수족을 잃었으니
이제는 직접 우리를 노리고 칼을 뽑아들 걸세. 한대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사또는 보쌈 소굴까지 소탕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덕구를 영웅이라 칭송하며 떠받더니 사또는 이제 자신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들이 내 목을 조여오기 전에 내가 먼저 숨통을 끊어놓아야겠다. 사또는 비밀리에 사방을 수소문하여 솜씨 좋기로 소문난 자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은밀하게 덕구의 오두막을 습격해 두 사람의 목을 가져오라는 명을 내린 것이었지요. 사또의 검은 탐욕이 덕구의 초가삼간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덕구와 초이는 마을 사람들의 고마움이 담긴 소박한 창거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지요. 덕구는 초이를 지키느라 많이 지쳐 있었으나 초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상처가 덧나면 어찌합니까? 약을 가져올 테니 가만히 계셔요. 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덕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지붕 위에서 심상치 않은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덕구는 본능적으로 초이를 등 뒤로 숨기며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칼을 번뜩이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니놈들은 누구냐? 자객들의 칼날이 덕구의 목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습니다. 덕구는 좁은 방 안에서 초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하지만 상대는 왈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 자객들이었습니다. 덕구의 몽둥이가 자객의 칼날에 막혀 뒤로 밀려나는 순간 다른 자객의 칼끝이 덕구의 가슴팍을 노리고 파고들었지요. 위험해. 가냘픈 비명과 함께 덕구의 뒤에 서 있던 초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온화하던 여인의 눈동자에 서슬 퍼런 금부도사 한대인의 광채가 서리더니 몸놀림이 벼락처럼 빨라졌지요. 초이는 덕구를 밀쳐내고는 자객의 팔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여종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위력적인 무예였지요. 초이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녹그릇을 집어 던져 자객의 머리를 맞추고는 순식간에 방 밖으로 몸을 날려 마당에 숨어있던 나머지 자객들까지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춤을 추듯 자객들을 압도하는 초이의 모습은 가련한 여인이 아닌 위험 있는 무사였지요. 하지만 자객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위에 있는 자객들이 동시에 초이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달려들었지요. 덕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초이의 뒤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임자. 자객의 칼날이 어깨를 스쳤으나 덕구는 이를 악물고 자객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대인의 혼은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토록 순박하고 가엾은 머슴이 목숨을 내던지는 광경을 보며 차가운 무사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친 것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놈들. 감히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느냐? 초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령은 산천을 울릴 만큼 장엄했습니다. 한대인의 혼은 초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모든 공력을 실어 자객들을 정광석화처럼 타격했지요. 자객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고꾸라졌지요. 마지막 남은 자객의 우두머리가 비겁하게 초이의 발목을 낚아채려 할 때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지요.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깨진 항아리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듯 막혀있던 한대인의 기억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객들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묻던 그날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무덤가. 그리고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곳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기억났다. 8번째 소나무 아래 가묘의 비석 밑이다. 사또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바로 그곳에 있느니라. 초이는 기운을 다한 듯 바닥으로 쓰러졌지요. 덕구는 어깨 통증도 잊은 채 자객의 우두머리를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초이를 품에 안았지요. 쓰러진 초이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다시 돌아온 본래 의식은 덕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다행입니다.
이제 나리의 한을 풀 수 있겠어요. 덕구는 초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머슴과 미친 여종이라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이 고을의 거대한 어둠을 걷어낼 마지막 열쇠를 손에 쥔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자객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덕구는 정신을 잃어가는 초이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8번째 소나무 아래 감유의 비석 미치라고 하셨지요. 제가 얼른 가보겠습니다, 나리. 덕구는 초이가 밤마다 헤맸던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입구에 다다르자 초이의 외침대로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터가 보였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나무를 하나씩 세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옳거니 여기 8번째 소나무가 있네. 소나무 아래에는 이름도 없이 이끼 낀 낡은 가묘가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초이를 소나무 아래 조심스레 눕히고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보았더니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함 하나가 걸렸습니다. 덕구가 힘껏 들어 올리자 사또의 온갖 비리와 살인 사주 정황이 담긴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구는 장부를 품에 꼭 안고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나리 드디어 찾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친 달빛이 덕구가 든 장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피와 땀으로 찾아낸 진실이 이제 거대한 어둠을 걷어낼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지요. 덕구는 초이를 등에 업은 채 그 길로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냐? 덕구의 처참한 몰골에 최대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최대감의 손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지요. 거기에는 사또가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한대인을 어떻게 암살했는지, 그리고 고을의 곡식을 빼돌려 누구에게 뇌물을 바쳤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덕구야,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 이 증거라면 그 사악한 놈의 목을 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임금님께 전령을 보내 이 장부를 직접 전달하겠노라. 최대감은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도련님을 살려준 덕구와 초이의 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덕구는 최대감 집에 머무르면서 초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던 초이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숨소리만 고르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을 어귀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어사출두를 알리는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보낸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비리가 탄로 난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사또는 어사가 내민 장부를 보는 순간 사지육신이 마비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단 말인가? 한대인, 설마 그놈이? 사또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가나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또에게 기생하던 비리 관리들 그리고 자객들의 남은 무리까지 모조리 오라에 묶여 압송되었지요. 그동안 사또 저놈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제야 살 것 같구먼. 덕구하고 초이가 천지신명께 빌어 사또를 잡은 게 분명해. 사또가 끌려가고 관아의 곡간이 다시 백성들에게 열리던 그 시각 한대인의 명예 또한 눈부시게 회복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한대인은 금부도사의 관직을 다시 되찾았고 그의 무덤 앞에는 임금이 내린 비석이 세워졌지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덕구의 오두막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던 초이가 천천히 눈을 뜬 것이었지요. 덕구는 감격하여 손을 잡았지만 초이의 눈빛은 이전과는 또 달랐습니다. 서늘한 한대인의 기운도 미친 여종의 눈빛도 아닌 맑고 깊은 여인 초이의 온전한 의식이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초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번져 나오더니 덕구의 눈앞에 인자한 미소를 지은 한대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덕구는 너무 놀라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이제 나는 자네의 인사를 받을 신분이 아닐세.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세상 최고의 장부가 아닌가. 한대인은 마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다시 고요히 잠든 초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이 아이의 몸을 빌려 참으로 많은 고초를 겪게 했구먼. 하지만 자네 같은 순박한 심성을 가진 이를 만난 것은 초이에게도
나에게도 천행이었네. 내가 살아 있었다면 자네를 정식으로 사위 삼고 싶었을 정도였어. 덕구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 머슴이라 평생 무시만 당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금부도사가 사위 삼고 싶다는 말을 건네다니. 덕구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이 가여운 여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리의 억울함을 푼 것도 다 하늘의 뜻이겠지요. 한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차 투명해지는 제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미련을 털고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지요. 덕구 자네,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게. 저희는 그동안 자네가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걸세. 이 아이의 서방님이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듬어 주게나.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네. 말을 마친 한대인의 형상은 환한 빗무리가 되어 하늘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한참 동안이나 빛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고귀한 신부님에도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신을 동지로 인정해주고 소중한 인연까지 맺어준 한대인의 너른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잠들었던 초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덕구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초이의 뺨 위에 맑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초이는 덕구를 바라보며 아주 수줍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나리께서 하신 말씀 저도 다 들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는 초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대인의 혼은 떠났으나 그가 남긴 축복은 좁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대인의 사건이 조정에까지 보고되자 임금님은 덕구와 초이의 공로를 치하하며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천한 신분의 머슴과 여종이었던 두 사람을 즉시 면천시켰고 사또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주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살림을 마련해 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와 초이를 향해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라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던 날 덕구와 초이는 드디어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짜 혼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이의 맑고 고운 눈망울이 덕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최대감은 직접 혼주가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덕구는 초이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지요. 서방님, 이제는 밤마다 무덤가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겠지요? 초이의 속삭임에 덕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대인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예쁜 꽃을 정성껏 심었지요. 나리, 이제는 걱정 마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나리가 점지해 주신 인연, 제가 목숨 다할 때까지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덕구의 진심 어린 다짐이 바람을 타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기구한 운명으로 만났으나 죽음을 초월한 신뢰로 엮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덕구는 초이를 미친 여종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고귀한 인격으로 대우하였지요. 세상 모두가 초이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길 때 덕구만이 그녀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덕구와 초이의 고운 심성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